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 뵙기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대구 경상권 지역 학생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저도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쉽죠. 1년에 제가 여러분들 대면으로 보는 기회가 한두 번인데 이런 한두 번 기회를 또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자, 요즘에 우리 재활의 패러다임이 특히 직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대단히 빨리 변하고 있다. 정말 시프트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 대구 사이버대 우리 재활 상담학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엘리지빌리티, 적격성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와 또 대학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상 외부의 특강을 다니면서 자, 대한민국의 사이버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과 뭐 사이버대를 떠나서 사실상 소위 오프라인 온라인 대학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사이버대 재활 상담학과의 교수 인맥처럼 파워가 막강한 학교도 사실 없죠. 각 분야별로 가장 대표적인 인력들을 우리 대구 사이버대 재활상담학과 교수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전국 특강을 다니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제가 대구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대구 사이버대 교수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욱 반가운 것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늘 강의가 끝나거나 또 여러 회의에서 저인데 반갑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10명이라면 제 기억에 6명은 우리 대구 사이버대 학생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부득이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 용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학생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현장에 가면 누구보다도 이런 엘리지빌리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학과나 또 우리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선상에서 최근에 변하다 하는 흐름.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뭐 일을 하지 않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소위 약한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이런 어떤 변화하는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변화하는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실천력 있는 기술이라는 입장에서 과거의 기술을 답습하거나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컨벤션, 관습적인 형태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자질이 있는 직원도 이용자 입장에서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 일을 잘하는 우리 직원이라기보다는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전문가다운 스페셜리스트 정말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놓치기 쉬운 소위 변화 흐름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1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 강의가 아마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테고 어쨌든 1시간 안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PPT는 사실상 제가 외부에 특강 가면 3시간 강의를 하는 PPT인데 오늘 제가 1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종래의 직업재활의 근거, 재활의 근거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헌법 34조, 헌법 제34조를 많이 예를 듭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권 보호, 즉 우리 헌법 제34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위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기본권 안에 이 34조 제5항에 신체 부자유자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직업재활이든 소위 재활의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행태는 이런 어떤 국가 보호라는 틀 안에, 케어라는 틀 안에, 웰페어라는 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에 대한 투자는 이게 코스트, 투자 개념, 인베스트먼트, 투자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코스트, 비용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고 그 복지비에서 차지하는 우리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삶은 이렇게 국가보호라는 케어라는 틀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점은 2006년에 UNCRPD가 기점이 됐습니다. 기점이 됐는데 사실상 UNCRPD가 나오기 전 이미 오래전에 장애인의 문제는 케어나 복지가 아니고 이 기본권, 시빌라이트라는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많이 주지를 해왔어요. 지난 93년 유엔이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을 제정을 하고 또 그 이전에 1983년 국제노동기구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을 하고 각국에서 이걸 비준할 것을 소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83년에 국제노동기구가 소위 비준을 권고한 이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2000년에 비준을 했죠. 자, 벌써 이때부터 특히 직업 노동에 관한 관점은 이런 어떤 케어나 웰페어, 복지라는 관점이 아니고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됨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조해 왔고 이런 강조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흐름은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장애인의 직업 문제, 직업재활의 문제는 복지가 아니고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됨을 주지를 해왔는데 그럼 우리 헌법은 어떠느냐? 우리 헌법도 역시 직업과 노동의 문제는 복지가 아니다. 자, 헌법 제34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문제가 아니고 자, 노동의 기본권은 바로 이 헌법 제32조와 33조 그리고 제15조를 관점으로 해서 접근해야 됨을 이미 우리 헌법은 제정 이후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32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고 33조는 노동의 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대한민국 국민이 일을 한다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케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 국방, 건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지나 케어에서 출발하는 것과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지 케어에서 출발하는 우리 장애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투자되는 소위 재원은
대부분 이게 코스트라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게 비용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 자본,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자신도 소위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국민이 아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 이게 모여서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직업재활의 관점이 이렇게 케어나 복지에서 기본권의 관점, 노동기본권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권이라 하면 자, 물론 노동기본권이라 하면 노동에 있어서 기회와 조건,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한 모든 기본권, 교육의 기본권, 건강의 기본권, 노동의 기본권 다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기회만 평등해서 그게 기본권이 보장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회뿐만 아니고 뭐가 평등해야 되느냐? 조건도 평등해야 됩니다. 컨디션, 조건도 평등해야 된다 이게. 자, 장애인들에게 입사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게 평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게. 자, 입사 과정에서의 시험이나 면접 등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조건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소위 평등이 이루어져야 이게 기본적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웃컴, 결국 기회와 조건이 평등하면 어떻게 보면 이 결과도 아웃컴도 평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조건도 평등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도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에 있어서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우리는 노동의 기본권이라고 한다. 자, 직업재활의 출발은 바로 이 노동의 기본권에 있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주지하고 또한 지난 유엔의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주지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격체는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시민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많은 액션들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부분이다. 이게. 이 부분이다. 자, 대한민국은 장애와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15개, 16개의 법률이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법이 그렇지만 국제법, 국제법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애인 권리협약, 이 권리협약과 83년도 이 협약 두 가지가 우리 국회가 비준한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다. 이게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만 알고 있다. 자, 권리협약을 우리가 2009년에 비준했으니까 이미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걸 비준하기 10년 전에 2000년에 이미 아마 국제노동기구의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을 우리 국회는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가 주장하는 장애인의 기본권, 그 이전에 이미 아마 그보다 한 10년 전에 노동의 기본권은 이미 국제법으로 우리가 국회에 비준했기 때문에 노동에 있어서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엄격히 지켜졌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협약은 전체가 소위 1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4개 조항 중에 제9조에서
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과 관련한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일은 반드시 리해빌리테이션 카운셀러, 즉 재활 상담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그의 인력 관리에 노력해야 함을 이 협약제 구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이런 업무를 하는 소위 인력은, 현업에서 일하는 인력은 반드시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해야죠. 이게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그래서 물론 2000년도에는 우리 재활 상담사가 국가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핑계가 많았죠. 민간 자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채용을 하느냐, 핑계가 많았지만, 자, 2017년 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국가 자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재활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이 직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다. 특히나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죠. 자,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도 지키지 않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현실이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제법이 장애인 권리 협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은 이미 우리 권리협약보다도 10년 전에 국회가 비준했고, 거기에서 제9조에서 얘기하는 인력, 여러분 이런 휴먼 서비스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위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성과와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스스로가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위 직업재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 이외에도 직업재활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쉽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장애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소위 장애 이해와 재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장애에 관한 관점을 뭐 메디컬 모델, 소셜 모델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자,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장애 관점은 이런 어떤 메디컬, 소셜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말 유니버설한 관점, 보편적 관점에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럼 보편적 관점의 장애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핵심은 장애는 특정인의 문제, 즉 메디컬이나 소셜 문제가 아니다.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구나 보편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장애는 메디컬 의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장애가 아니고 소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장애가 아니다. 장애는 보편적인 메디컬, 소셜과 아무런 관련성 없는 부분에서도 장애는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디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선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장애 문제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 관점의 장애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면 여러분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비단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등록 장애인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는 어느 특정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협의적으로 봐서는 나의 문제고 넓게 봐서는 우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을 스페셜하게 구축해서는 안 된다. 얘기야. 장애가 소수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를 특별하게 가져가서 그들을 위한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보편적 문제인데 특별하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 시스템을 아주 보편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무엇을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모든 것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위 보편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대다수가 사회과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 부처는 부처의 구성은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의 문제만은 사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업무의 성격이 건축이라도 복지부에서 해결하고 IT 문제라도 복지부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보편적 관점에서 장애 문제 해결 안 된다. 건축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IT 문제는 교육과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보편적 관점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장애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보편적 관점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얼마든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구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장애인들은 많은 부분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이 되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메디칼, 소셜 이런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으로 변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재활의 시프트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뭐 우리가 오늘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산업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산업과 일자리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제4차 산업혁명, 뭐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5차, 6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 자, 산업이 바뀐다는 것은 산업의 중심 기술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기술의 혁신, 그리고 디퓨전입니다. 기술의 혁신도 이루어지지만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기성세대들이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이미 기술은 사양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정말 이노베이션과 디퍼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런 기술 혁신의 기반에는 이 AI나 소위 이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어떤 소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술 혁신과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도 덩달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산업 구조도 바뀌니까 교육 환경은 자연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불과 여러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산학이 강조되지 않았다. 산학이 강조되지 않았고, 자, 대학의 교원을 채용할 때도 뭐 일단 유학을 갔다 온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면 그 사람이 정말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교원들이 산학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재활에서는 한국의 클리니컬 재활 임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산업 구조가 바뀌고 교육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장도 바뀌고 사회 참여하는 방식도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은 정말 여러분 어때요? 인간은 사실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확산 속도는 인감은 오감이 아니고 육감, 칠감, 정말 감성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자동 독서대라는 것을 개발해서 책을 얹어 놓으면 소위 이 독서대가 소위 자동적으로 이렇게 책장을 넘겨주는 뭐 이런 어떤 기기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시절이 아니다. 이런 시절이 아니고 모든 도서가 전자화되고 또한 전자화된 도서를 보면서 사지마비 뭐 전혀 불편한 장애인이 생각만으로 책을 넘기는, 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봤다. 이제 한 장 넘기고 싶다라는 이 생각만으로 책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감성이 현실화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정말 이런 어떤 기술과 교육 환경, 노동시장, 사회 참여 방법의 변화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베리어 프리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납니다. 신체 내의 외부 장애, 감각 장애들은 이런 어떤 기술의 혁신 확산을 통해서 사회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 중복장애 이런 장애인들은 정말 난리지 디지털 디바이드 효과가 나타난다. 지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기술의 격차, 디지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또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ICF, 소위 WHO가 2001년 새롭게 마련한 이 국제질병 분류표에서 보더라도 결국 장애를 정의하는 분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컨텍스얼, 상황이고 이 상황과 개인의 손상이 맞물려서 이 캐퍼시티, 역량, 퍼포먼스, 자, 이게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베리어 프리 효과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바이드 효과가 더욱 심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와 함께 일자리도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 노동의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기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무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단축된다. 어느 날 각광받는 직업도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납니다. 자, 2016년 세계 격려 대회에서 IBM 총재인 로메티라는 회장이 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로 대별되던 우리 일자리가 이제는 새로운 뉴 칼라 직종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 뉴 칼라라기보다는 저는 이를 오히려 하이브리드 칼라, 이 아이가 이거 퓨인데 퓨전 칼라. 자, 이게 블루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짜장면도 아닌 짬뽕도 아닌 이런 어떤 중간 계층의 어떤 소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직무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다 보니까 결국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직업은 블루도 화이트도 아닌 정말 하이브리드 칼라, 퓨전 칼라들이 만들어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더라. 결국 이런 변화가 있으니 직업 재활의 패러다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일자리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1차 산업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3차, 사실 지금 우리가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 3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3차 플러스 1차, 2차, 3차가 소위 합산된 이런 개념의 새로운 일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하이브리드 칼라, 퓨전 칼라다 이게요. 이게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태스크가 달라지는 이런 일자리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실제로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재활 패러다임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마켓이 변화하고 있다는. 자,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의미합니다. 시장경제를 의미하죠.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많은 정책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이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소위 국가 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는 규제, 제어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미 수백 년의 어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 거죠.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시장을 제어하려고 하지, 이 최소한의 제어를 넘어서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어느 정책도 성공한 적이 없다. 우리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너무 시장의 흐름을 지나치게 제어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 나타난 역기능적인 문제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시장이 작동되도록 맡겨둬야 합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 장애인의 직업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중 노동시장. 자,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는 디서빌리티, 무능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에서는 일할 직무가 없다. 그래서 블루 칼라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인식과 관점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중 노동시장, 늘상 이렇게 블루 칼라 직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서서히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 마켓이 움직이지만 이 마켓의 원리와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이 있더라. 자, 이중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런 시장이 있더라. 우리가 일명 그 시장을 소셜 이코노믹스,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어떤 사회 소외적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시장, 어떤 사회적 경제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시장과 사회적 경제 시장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시장이 최근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2, 3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자, 이 마켓은 이 자본주의 마켓과 소셜 이코노미 마켓이라는 이런 어떤 이중 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다. 그렇게 시장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시장은 소위 마켓 하나의 시장이다. 하나의 시장이고 이 하나의 시장에서 양축이 소리데리티,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대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사기를 치든 뭐 불법을 저지르든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이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100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시장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 그냥 내버려둔 채 시장 경제만을 움직여서는 우리만 살아남지 우리 물건을 살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라는 또 다른 시장에서의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시장, 사회적 경제 시장이라는 곳에서 비영리 사업을 하거나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대기업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재단을 만들거나 또 다른 비영리 재단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상황이 변하면서 이게 시장이 구분되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한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글로벌한 기업은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구분되지 않더라. 하나의 시장이더라. 적어도 글로벌한 기업이 개도국에 글로벌한 기업이 다른 나라의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은 시장과 사회적 경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한다라는 이런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더라. 그래서 이 소리데드 이코노미라는 연대 경제가 소위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이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 노동이라는 문제, 직업이라는 문제는 이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직업자율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다 보니까 어때요? 장애인 노동 시장도 당연히 변화하죠. 당연히 변화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해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미 제 기억이 6, 7년 전에 우리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장애 분야에서 대표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IBM의 우리 노메트 회장처럼 급격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시장은 메인스트림보다는 훨씬 더 슬로우 체인지 할 것이다. 일자리가 감소되기보다는 일자리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결국 장애인의 일자리는 메인스트림의 노동시장보다 정말 슬로우 할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시장 아직도 현실화되고 있고 결국 장애인 노동시장은 아직도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더라. 가속화되고 있더라. 물론 이런 현상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장애 차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가업 중심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찾았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기술 혁신의 발달로 오히려 자업 중심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노동시장의 정책도 단순히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그리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뭐 이런 패턴으로 장애인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직업자율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업자율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 이런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일단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업재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종래의 직업재활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거나 그가 장애가 있거나 그가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직업재활 패러다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신체적 손상, 직업 기술의 부족, 심리적 부족, 모티베이션이나 협력 부족도 분명히 원인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앞으로 변화되는 직업재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차별이나 사업주나 사업장의 어떤 배리어 이런 장벽들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라고 봐야 한다. 장애 관점이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서는 직업의 문제는 오히려 장애인을 가진 이용자 개인보다는 파트너, 소위 노동시장 그리고 사업주나 사업장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정의가 그래 되다 보니까 문제의 위치도 당연히 소위 개인의 직업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어떤 다양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도 어떻습니까? 종래에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장벽을 해소하고
사업주와 사업장의 정당한 편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재활상담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해왔던 컨슈머, 고객이라고 얘기해왔던 이런 장애인의 소셜 롤,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다. 컨슈머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 이용자고 근로자, 때로는 사업주로서 어떤 사회적 역할 인식을 가져야만 이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의 어떤 흐름을 컨트롤, 통제하고 코디네이션을 하는 조정자는 누구냐? 재활상담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냐? 장애인 당사자냐? 그도 아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이걸 컨트롤하고 코디네이션 하느냐? 인터디펜던스입니다. 상호 협력입니다. 자, 재활상담사와 유저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 협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래는 그냥 고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용이 아니고 굿잡이다. 좋은 일자리. 자, 좋은 일자리. 지금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원하는 성과는 고용, 취업 이게 아니고 굿잡, 좋은 일자리. 이게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대하는 성과, 결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직업재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 기관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직업재활의 방법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접근 형태가 이때까지는 인스티튜션, 시설, 제도 중심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마켓, 시장 중심에서 뭔가 접근해야 됩니다. 시장 중심에서 접근해야 된다. 자, 노동시장에 더욱 다가가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노동시장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국장. 자, 이 변화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장 중심에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옆집 시설에서 뭘 해서 우리도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 그 직무에 대한 시장의 흐름.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에 가깝게 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정책이나 정부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연대, 적극적인 소리데리티를 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관이나 소위 서비스의 방법론도 마찬가지. 케어가 아니고 비즈니스. 자, 케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노동시장의 비즈니스. 그리고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맞춤형 현장 훈련을 통해서 뭔가 소위 생산력 있는 근로자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런 어떤 변화하는 흐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의 우리 대상은 이제는 이런 임피어먼트적인 손상을 가진 이용자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상은 어떻습니까?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우리가 장애를 중증경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용어이고 잘못된 이야기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시장이라는 특성에서 봤을 때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직업의 세계라는 것은 수만 개가 존재하고 그 수만 개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 다른 직업을 어떤 특정 장애인은 다 중증이다, 다 경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참 근거 없는 얘기다.
우리가 무식한 얘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 중증장애, 노동에서는 적어도 중증장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유니크한,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자.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자폐성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예민함, 특정 부분의 집중력,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직업적으로 핸디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독특한 직업적 특성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폐성 장애인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중증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라볼 때도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성도 마찬가지. 신체나 정신적 기능을 회복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job modification, 재활 상담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 job modification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물류 뭐 이런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제한된 생산성을 해결해 주는 뭐 이런 방식에서의 어떤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 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두는 것이 이게 타당한 얘기냐, 타당하지 않는 얘기냐? 자, 우리 최저임금법에서 장애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사업주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필요하겠죠. 그럼 필요하다면 이 사람의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위 생산 기준이 되어야 한다. 능력, 그 일을 수행하는 기준이, 능력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저임금법은 장애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명시적으로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 이건 아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다. 임금은 사업주가 주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임금은 사회보장 청구권을 통해서 국가가 주는 건데 결국 이건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건부 복지, 즉 사회보장 시스템과 임금, 이 연계를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직업재활의 방법은 이제는 단순히 전이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자 입장에서 근로사업장, 근로사업장에서 뭐 통합권, 이거 단순히 전이가 시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과연 이게 굿잡이냐? 지역사회 통합에 스스로가 정말 장애인이 초이스해서 자기 선호에 의한 초이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뭔가 소위 전이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성과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대구 사이버대 우리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엘리지빌리티, 적격성을 가진 전문 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개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전국에서 우리 재활상담학과 가장 좋은 교수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 사이버대학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셔도 알 테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거나 전국적인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구 사이버대의 교수 요원들이 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로 봤을 때 이미 학교는 충분히 이 분야의 소위 스페셜리스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미 베이스는 깔려 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는 학교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누구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노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70년대가 아니다. 공무원으로 한번 입사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무사히 정년을 맞느냐. 요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는 우리가 글씨만 잘 쓰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필경사라는 직무 없죠, 여러분. 글씨 못 써도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일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직무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쫓아가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직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개발 노력은 제가 볼 때 평생 해야 되는 노력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대구 사이버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재활 상담사로서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로드맵을 스스로가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차근차근 소위 접근해가는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이미 우리 대구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구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 대구 사이버대 여러분들 동문들 중에 이미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2사람이 배출이 됐고 또 조만간에 아마 한 두세 사람이 더 배출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소위 장애인 재활 상담사로서 스페셜리스트로 살아남기 위한 여러분들의 자기개발 노력이다. 꼭 굳이 대학원을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분야에 정말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위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중심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자,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노동시장에서 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 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이 있느냐가 첫 번째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게야. 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 산업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많은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죠. 국문과 학생들은 국어 사전 많이 봐야 됩니다. 영문과나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영어 사전 많이 봐야죠. 재활 상담학 학생들은 뭘 많이 봐야 돼요? 직업 사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직업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업 사전을 많이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임파워먼트가 있다면 직무 분석은 당연히 잘하게 돼 있다. 자, 직무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직무 개조, 필요한 잡 모디피케이션이 뭔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못해요. 부모도 못해. 학교 교사도 못해.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자폐성 장애인이 시각적 예민함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부모가 알았지. 근데 부모는 이게 시각적 예민함이 직업과 연결되는 건지 몰랐다. 누가 알아요? 재활상담. 자, 그들에게 필요한 직무 개조 변경,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소위 노동의 문제에서, 직업의 문제에서 이용자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조건을 통해서 경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뭐를 보려고 해야 됩니까? 그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시각적 예민하면 직업적 장점이고, 특정한 분야의 집중력도 직업적 장점이고,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산만하고, 그 위에 다른 부분에서는 소위 이상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단점이다. 자,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배치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페셜리스트다, 재활 상담사로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어떤 소위 기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장애인 직업 문제, 장애인 노동 문제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소위 프로페셔널입니다. 실천가입니다.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국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현장을 잘 모른다 이게.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은 현장을 얼마나 잘 접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민감성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의제 형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 활동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소위 판가름 난다. 자, 장애와 관련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의 문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의 문제에 있어서 정책 의제는 바로 여러분들 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 의제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할 때 대한민국에 정말 바람직한 장애인의 노동의 정책, 직업의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책 의제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좀 센시티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노력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57분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 전체적인 내용을 써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학과에 잘 들어왔고 현재 자기 개발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학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학과의 아이덴티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결국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 노력으로 연계가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소위 우리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위 여러분들 후배로 안내함으로써 결국 장애인의 노동이나 직업 문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소위 합리적으로 논리, 증거 기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이 마련되고 결국 이것이 좋은 정책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직업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강의의 주 핵심이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우리 PPT 장면에서 얘기한 이런 자기 개발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